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밤 10시 반이 벌써 넘었는데요. 정치권 뉴스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오세훈, 그 다음에 김동연, 유정복, 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요. 지난 23일 날 바로 어제입니다. 3명이서 호프타임을 가졌다, 이렇게 SNS 통해서 밝혔어요. 주 이슈는 이 대중교통 연결 문제하고요, 폐기물 처리 문제, 이런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관해서 상당히 유익하게 시간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회동을 수시로 갖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3개 수도권은 가장 밀접하게 뭐 주거 문제, 그 다음에 도로 교통 문제,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문제 뭐 등등 공통의 과제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점에서 정당, 소속 정당을 떠나서 같이 공통으로 현안들을 다루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에 맞게, 그리고 기능에 맞게 서로 조율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주민복지와 주민의 편의성, 이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모임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이가 오늘은 또 이 포항을 갔어요. 이 포항에서 말하자면 이번에는 한 100여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치킨, 맥주, 음료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대사는 각자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8일날 징계를 받은 이후요, 제주, 목포, 순천, 광주, 진주, 창원, 부산, 춘천, 전주, 진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호남 지역에 있다가 지금 다시 포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치킨집에서 또 회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요, 지난달 29일 날 어디를 왔었냐면요, 포항 영일만 대교 건설 부지하고요, 호미곶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지를 둘러봤는데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또 닫았다. 자, 그러면 왜 이 호남과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이 포항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는지, 특히 호남을 집중적으로 다니는 것이 언론의 주요 분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즉 대체제가 없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호남 챙길 사람, 능력 있는 대체제는 이준석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존재 의의를 더 이 상징성을 더 부각시켜서 이 징계 국면을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전략 자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호남 지역 혼자 독식할 수야 있겠습니까? 이 호남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정치 출마를 선언하면서부터 집중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 소통과 스킨십을 강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호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18 행사에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전 국회의원들이 다 갑시다라고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호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체제는 우리 국민의힘 안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요, 우리 국민의힘의 뭐 대체제, 또 이 보완제, 뭐 여러 이름을 통해서 정치적인 가치를 국회의원마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요, 독점하려고 하는 의사가 나올 때, 그때 국민의힘은요, 구멍이 하나씩 뚫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모두 일치 단결해서 특히 호남 지역이 갖는 우리 국민의힘의 아픈 상처,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냥 소통만 갖고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 호남을 두고 이 경쟁할 때, 뭐 지금 경쟁 상대도 안 되지만 민주당이 내놓는 호남 지역 발전과 관련된 정책 면에서 우리 국민님이 갖고 있는,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이 정책을 내놓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보도를 따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6차 대유행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되어 있고, 전 국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정부가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0대들도 좀 접종을 많이 맞아라, 이렇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요, 미국 백신 회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변이가 계속해서 새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백신을 가지고서는 이 면역 능력을 사실상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백신 회사들은요, 이러한 이 변이 종에 대해서도 이 면역력이
대응 능력이 한 20배 정도나 큰 업그레이드된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접종하는 단계로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더나도 그렇고 이제 파이자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올 가을에 10월쯤 해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이거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올 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변이가 계속 나오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4번이나 접종을 받았는데 지금 코로나에 걸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도입이 미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효과가 아직은 미흡하다. 즉 효과 검증이 안 됐다. 그래서 이 백신 도입을 굉장히 미뤄왔어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이 도입에 좀 소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효능이 이제 전반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약사 자체의 임상시험 이상 공식적으로 입증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물을 폄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일단 도입해다 놓고, 이게 뭐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도입해다 놓고,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필요한 양만큼은 미리 도입해 놓고, 미국 내에서 이제 대규모로 연구 결과가 나와갖고, 이 정도가 되면 효과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럴 때 되면 그걸 접종약으로 쓰고 접종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대형 연구 결과가 나와서 입증되기 전까지 보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영영 정말 효과가 없구나, 그러면 폐기 처분할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리스크는 정부가 좀 가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안전빵 위주의 이 접종, 이런 백신 이 공급, 이런 정책을 쓰다가는 결국은 적시에 접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즉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 차원에서요, 올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새로 개발된 업그레이드된 백신을 접종하겠다. 그러면요, 미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의 이런 백신 효능 검증 체계라든가 능력하고 현재 우리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과학기술적 인력하고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그럼 그러면 정부는 미국 국민들 생명을 우습게 한다는 겁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가을에 업그레이드된 백신을 써서 접종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속도를 맞춰서 우리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코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관련 뉴스인데요. 일본의 경제 잡지인 도요 게이자이가 최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바로 노구치 유키오 히토시바시 대학의 교수가 이 칼럼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엔화가 급락하고 있어 가지고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 이러한 이 칼럼을 게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1달러가 115엔 했는데 7월 14일 기준으로 따지면 139엔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화폐들도 우리 한국 원화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원화 가치 하락이 굉장히 센데 엔화 하락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GDP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1달러 1316.35원을 대입하면 1인당 GDP가요, 한국은 31,902달러인데 일본은 139엔으로 봤을 때 32,010달러. 그래갖고 살짝 20달러 정도가 그러니까 100달러 정도만 높을 뿐이에요. 그래서 1달러가 140원이 되면 140엔이 되면 역전된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순 GDP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에서도 우리 한국이 훨씬 높다. 그래서 임금을 달러로 이제 환산할 경우에는 한국은 32,316달러인데 에서요, 일본은 31,714달러. 그러니까 한국의 임금이요,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가총액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도요타가 세계 39위인데 2,110억 달러. 여기에 비해서 대만 TSMC는 11위.
그래서 4,339달러. 한국의 삼성전자는 25위, 2,991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이 경제적인 지표가 일본을 앞질렀다라는 보도. 일단 뭐 기분은 좋은데 내실성 있게 앞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 검토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 당 대표 선거인데요. 지금 이재명이는 뭐 어대명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즉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 이런 지금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가 커져서 결국은 대표가 되고, 결국은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당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우려가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원에서요 이번에 백현동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러다 보면 당이 깨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지금 분위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이는 나와야 되겠다, 반드시 당대표로 간다, 여기에 꿈쩍도 안 하는, 바꾸지 않는 이런 그 태도를, 그 이유는 뭐냐, 버티는 이유는요 이런 사법 리스크가 큰데도 딱 믿는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당은 80조 사망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80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요. 이 80조를 보면 뭐냐?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수사 당국에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게 정당한 기소가 아니야, 정치 보복적 차원에서 내려진 기소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요. 절대로 이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보복 프레임에 이 당이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 보복으로 만약에 이 검찰이나 경찰이 기소를 야당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어떤 정치적인 탄압이 온다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제재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조항을 믿고 지금 현재 이재명은 계속 당 대표를 노리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경찰 내부 반란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 강으로 부딪히는 지금 환경이 되고 있는데요. 유삼영 총경이 누군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유삼영 총경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상당히 강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워딩은.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태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급변하고 있느냐, 워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더 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칼만 휘두르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는 목을 내놓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요, 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국가와 국민, 경찰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즉 경찰부 신설하는 겁니다. 30년 만에 바꾸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얼렁뚱땅 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경찰력 장악 시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당초 내일 청장 후보자와 만나서 총경들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만남이 부적절을 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다른 총경들과 향후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유 총경이요 이렇게 강한 입장으로 워딩 자체도 딱 하루 만에 바뀌게 된 결정적 이유는 경찰 내부망이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떠오르고 있는 경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가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이제 세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요 이렇게 센 카드로 배수 주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 대목인데요. 자, 정부 당국도 입장이 굉장히 셉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또 총리가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발표는 자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나치게 경찰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어차피 내일 이제 의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질의 답변에 나서기 때문에 그 계기를 통해서 적절한, 그러니까 잘 관리된 정제된 입장문을 내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자주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거보다는 정제된 메시지로 딱 한 방에 이거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강경 입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체 내지 않고요. 대신 오늘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찰청 혼자 제일 세지는 기관이 되는데, 왜냐? 국세청은 기재부의 세제실에서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은 법무부의 검찰국에서 하는데,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다 보니까 경찰을 통제할 기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행안부에서 이러한 이 경찰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지휘규칙 제정하고, 이건 당연한 거다. 더 이상 반발하지 말라.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했지만은요, 그 이면에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 지금 개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부의 강한 이 압박과 통제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유삼년이가 본인이 대기 발령 받았다. 그래서 밀리는 추세로 나갈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이 경찰의 이익관계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상당히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내가 총대를 매겠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강한 이 결기를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신평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효욱 전 의원이 상당히 센 입장문을 내놨어요. 전효욱 의원이 내놓은 입장 조금 전에 보면요, 기본적으로 유삼영 총경이 어떤 인물인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대 4기 출신인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경찰청님으로 충성을 다했던 김창룡 전 경찰청장하고 동일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 네트워크가 아주 끈끈하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7기니까 내내 이제 경찰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대 카르텔에서 4기 하면 2판 4판 4기 상당히 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요, 지금 이제 경찰을 어떻게 키웠느냐,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경찰만을 키워준 거예요. 검찰이 대체제로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경찰에 완전히 몰빵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몰빵했느냐, 수사권도 줬고 기소권도 줬고 수사 종결권까지 줘가지고요,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도 노 할 수 있고, 또 이 수사를 해도 기소하느냐 마느냐도 경찰 마음대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하다가도 덮자 이러면 경찰이 수사 끝 하면 한마디로 끝.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갖지 못한 엄청난 권력을 지금 경찰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을 추기로 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바로 경찰에게 절대 반지를 끼워준 거나 마찬가지고, 이 거대한 공룡 경찰이 권력의 앞잡이가 됐을 때는 그 발자국에 짓밟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풀초밖에 없다. 풀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풀포기 누구? 민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요,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반드시 견제 장치가 필요하고, 솔직히 경찰국 가지고도 부족하다. 유삼년 총경은 정치 경찰이고 대기 발령 정도가 아니라 파면되어야 마땅하다. 아주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울산의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울산 부장선거에는 입도 뻥그러지 않았던 사람이고 늘 불의와바 쓴다면서요. 이게 이제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이제 웃긴다 이거죠. 무슨 분위기가 맞서느냐. 유상영 총경이 혼자서 전국서장회의를 이끌었다? 대도 소도 웃을 일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웃음거리는 면해야 되는데 값싼 감성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옳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뭐 이 파면시켜라.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겁없는 경찰을 만들어 놨다. 이 대목 여러분들 뭐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신평 변호사들도 항상 설득력이 굉장히 커요. 좀 제법 긴 뭐라 그럴까요? 글을 썼어요. SNS에. 뭐냐? 지금 이제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뭐 법원이 됐든 우리 한국에서 이러한 사법기관들 항상 공정성을 강조했는데, 이 공정성은 뭘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그 다음에 책임성을 통해서 이 공정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법학의 트렌드를 보면 이 독립성과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동안에요, 독립은 굉장히 세게 주장을 해왔는데 책임성, 이 accountability, 이 책임성에 관해서는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중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함정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피해는 누가 입느냐? 이거 국민이 입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가 생기느냐? 이 책임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책임성은 좀 사라지고 독립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법학 트렌드에서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OECD 39개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법 신뢰도는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37위 아니면 36위 정도로 꼴찌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김명수 체제 재판 이거 보면 판결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고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검수한 바 이걸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이 감당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사건 처리는 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상당히 이런 현상들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요, 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실현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늘어난 권한을 갖다가 아무런 간섭도 없이 경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놓아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이 더 늘어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마땅하고 그 강구 방안 중에 하나가 경찰국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의 반발을 이제 세계적인 법학 출연돼서 본다면은 이렇게 책임성을 도외시하는 이런 경찰의 반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페북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요 본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